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5월도 벌써 끝났고요. 이제 6월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달이 바뀌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올해도 거의 반절을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월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날 보시면 중국이나 미국에서 그 서비스업과 관련한 PMI, 즉 구매 관리자 지표가 좀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달에 그 S&P 글로벌 마켓에서 발표한 글로벌 주요 제조업 또는 국가들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를 보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우리가 서비스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키운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발표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보면 주요 이제 제조업 또는 산업 경기와 관련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날 보면은 중국의 이제 수출입 동향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와 관련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가게 되면 중국의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주요 일정들 중에서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다음 주에 개발자 회의를 갖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369 12에 돌아오는 우리나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AI이잖아요. 그리고 그 AI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오픈 AI의 그 CEO인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하는데, 아마 좀 이거 관련해서 좀 들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와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번 주말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의 수급적인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은 경기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오펙 플러스 회의와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 즉 EI에서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음 주에 같이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근의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드릴 건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빅테크 빼고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빅7이라고 하는 데 있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상위 탑7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올해 들어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빅7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이너스 1.1%다. 그러니까 너무 극명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는 게 최근 증시의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이 질적인 측면에서 따져본다라고 하면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시장에서 좀 과열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테크주들에 대한 거품 또는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버블일지 아닐지는 이제 향후에 가서 또 제가 판단을 내려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어찌됐건 통계적으로 보는 수치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S&P 500 내 IT 섹터의 비중, 그러니까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닷컴 버블 그리고 팬데믹 고점 이후에 이미 그 고점을 경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금 빅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잘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스몰캡이라든지 또는 미드캡, 이것들을 모아서 보통 우리가 블루칩이 아니라 옐로우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옐로우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업들 대비 빅테크들의 주가가 이미 팬데믹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열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승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더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52주 신고가 종목의 비중과 52주 신저가 종목의 비중의 차이를 보면 최근 들어서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상관관계가 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 들어서도 S&P 500 내에서도 보면, 제가 이제 보통 주가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은 이동평균선 대비 상당히 높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대비 상회하는 종목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증시가 더 강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주요한 이동평균선 대비 이걸 상회하는 종목들보다 하회하는 종목들의 비중이 최근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 상승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 여러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추가 상승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뚜렷한 이익 모멘텀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니니까 가져왔겠죠. 자,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S&P 500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전체보다는 나스닥 100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S&P 500 같은 경우도 보면 연초 이후에 올해 이익 추정치, 전망치가 보면은 거의 뭐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연초 이후에 보면 고작 EPS 추정치가 0.2% 상향 조정되는데 그쳤다. 다만 증시는 얼마만큼 올랐다? 9.2%나 올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보면 다행히 S&P 500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빅테크들이 잘 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몇 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됐고, 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나스닥 100에 대한 EPS가 상향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뭐 어찌됐건 소폭 연초 대비 한 8%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나스닥 100 지수는 뭐 아시겠지만 연초 이후에 거의 지금 30% 이상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던 것처럼 현재 EPS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의 컨센서스와 현재의 레벨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증시가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4,200포인트 선에서 갇혀있는 형국을 좀 보이고 있는데, 현재 4,200선 정도가 적정 가치의 상단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든가, 아니면은 밸류에 대한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뷰를 좀 바꿀 만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가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착륙이라든지 또는 경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있더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 4,200의 상단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이 우측, 즉 이 표상에서 우하향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올해 연말에 S&P 500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보냐면 대략 한 4,000포인트 정도가 올 연말 목표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별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베이지북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서 보면 화물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오갈 때 기차나 화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는 비행기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화물, 즉 트럭과 관련한 운송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용 주택 재고가 되게 부족한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공급이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급 쇼티지로 인한 주택 가격의 하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가격 데이터들을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 중반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좀 잡는데 물가가 하락하는 데 기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택 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적은 상황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흐름들은 좋다, 수요는 좋다라고 하면 약간의 이 언밸런스가 가격을 좀 계속해서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왔고요.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사무실 정말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소비자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왜 그렇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내가 내야 하는 이 청구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소비자들, 즉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구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신용카드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타 대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매달 청구되는 청구서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비에 대한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고용 여전히 탄탄하긴 한데 일부에서는 채용을 중단하거나 인원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채용 회사,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크루트나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채용 회사들이 있는데, 이 채용 회사 입장에서 보면 수요 증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 고용해야 되니까 사람들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약간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시차를 두고 고용 부분이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간밤에 발표된 구인 건수는 상당히 좀 높게 나온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물가 같은 경우는 보면 증가율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밑에 있는 두 개인데, 향후 몇 달 동안에도 비슷한 속도로 가격 인상을 지속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커졌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또 직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접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계 상황에 계속해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번 페이지 보면서 느낀 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북을 베이스로 해서 그 매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이 될 만한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설문조사 항목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신용 경색이 가장 주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응답자의 33%가 이걸 되게 위험하다라고 봤고, 고물가 및 매파적 중앙은행. 매파적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거의 한 30%에 가까운 응답자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고, 지정학적 위험 악화, 시스템 신용 이슈, 미국 부채 한도, 뭐 이건 일단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과 같이 좀 매칭을 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완화가 된 요인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채 한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3월 달에 은행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연준이 긴급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은행으로 전염성이 은행 위험이 확산되는 걸 방지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물론 시중에 바로 풀려나간 돈은 아니긴 했지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직간접적으로는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실제로는 거의 뭐 3천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그래프에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우려스러워해야 할 만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BTFP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BTFP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모기지, 즉 담보가 될 만한 것들을 가치가 있는 담보물을 가지고 연준이 은행들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4주째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좀 계속 봐야 할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유동성 지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앞서 저희가 빅테크들의 주가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견고하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 이 은행 위기 이후에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결국엔 그 힘은 유동성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드렸던 것처럼 아까 첫 번째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요건입니다.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증시는 유동성의 직접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글로벌 유동성의 움직임과 증시 움직임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동성은 빠지고 있고요. 증시는 올라가요. 여기에서도 약간의 다이버전스, 즉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 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금 보니까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 통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뤄진 이후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끝납니다. 아니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는 지금 부채 한도에 다다랐기 때문에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국채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월 초에 재무부가 우리 앞으로 하반기, 미국은 9월 말에 회기가 끝나잖아요. 하반기 동안에 어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공개했는데, 지금 3분기와 4분기니까 이제 4월부터 9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체 토탈 금액이 대략 1조 4천억 정도가 넘어요. 1조 4천억이 넘는다. 1조 4천억 달러예요. 넘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지금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동안 해오놓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탈 해보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대략 1조 달러 좀 넘게 우리가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앞으로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국채를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사주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국채로 흡수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 유동성이 더 가파르게 감소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시중의 예금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MMF라고 하는 걸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MMF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역 RP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금리가 5%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 5%보다는 당연히 더 높아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더 높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1개월물이 5.8%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물론 앞으로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5%보다는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일단 단기채가 될지 장기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단기 국채 비중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어느 정도 좀 강세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커머디티 있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걱정은 이제 물가죠.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원래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대 4번이었어요. 100bp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 번, 기껏해야 한 번 정도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밤에도 제퍼슨 연준 부의장 지명자도 발언을 했고, 여러 연준 위원들이 발언하기도 했지만 하루 사이에 이렇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6월 FOMC에서는 일단은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향후의 물가 트렌드를 봐서 7월 달에는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 보는 가장 높은 확률이다, 가능성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벤 버냉키라고 하는 전 연준 의장이 지난 5월 23일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 완화가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빨간색이 제가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4분기부터 발생하고 있는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서 이 노동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가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음식이라든지 또는 공급망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경감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있느냐? 노동시장의 완화가 좀 필수적인데, 저희가 졸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간밤에 졸츠가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1.64개에서 지금 1.78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 구인 배율이 1.8개라고 하면 향후 1년, 2년 후에도 물가가 3.5%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연준은 목표가 2%잖아요. 상당히 높은 거죠. 만약 구인 배율이 1.2, 그 팬데믹 이전이었던 1.2 정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가면 한 2.5%대 물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노동시장을 계속해서 좀 위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관련해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샌프란시스코 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인 PCE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 인건비, 즉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이나 상품 물가보다는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은 인건비가 계속되고 노동시장이 계속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높은 임금은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은 여기 밑에 바로가기 넣어놨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완화, 냉각이 필요하고, 일부 연준위원들도 계속 얘기하지만 실업률이 앞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저희가 베이지북 얘기하면서 화물 경기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경기 둔화의 가능성을 좀 나타내는 실물 경기 바로미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ISM 제조업 지수이고,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보시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증시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그 화물 트럭 운송과 관련해서 다우존스 운송 평균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증시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하나 결론적으로 이 산업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은행에서의 신용, 그러니까 유동성, 자금 지원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지역은행 ETF는 쭉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우존스 운송 평균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물 경기의 바로미터와 증시 간의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최근 들어서 좀 더 심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미 지난해 이 시점이 22년 8월입니다. 8월 이후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그 임계치를 이미 진입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각 지역별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기 지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중에 과거 경기 침체와 상당히 높은 유사성, 상관성을 보였던 지표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연방 경기 전망 지수인데, 요 수치가 대략 마이너스 25를 하회하게 되면 어김없이 침체가 왔었더라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좀 보이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매크로 지표상에서는 썩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여러 방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상승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원래 이제 보통 저희가 시장 증시 격언 중에 세리메이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 달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약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세링준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익 모멘텀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밸류와 이익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 4,200선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이 4,200선 정도에서 더 치고 가지 못한 형국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증시 내에서 여러 가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좀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 공급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것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3월 은행위기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경감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6월 부채 한도 이후에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국채 발행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규모가 대략 많게는 한 1조 달러까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9월 말에 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게 길어봐야 2, 3개월,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에 시중에 상당히 큰 규모의 유동성 회수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와 관련해서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외에 글로벌 경기라든지 또는 주요 실물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